영국의 귀족 7대 룩한 백작 리처드 존 빙엄은 제임스 본드의 역할로 고려되기도 할 정도로 유명한 인물이었습니다. 귀족이라는 신분 출신이라 경제적으로 여유로웠던 그는 보트나 스포츠카를 타고 부유한 도박꾼들의 모임에도 참여하며 흥청망청 돈을 쓰고 다녔습니다. 항상 도박과 술, 여자와 함께하는 것을 즐겼던 존. 그랬던 그가 살인 용의자로 지목돼 경찰에게 쫓기는 신세가 될 줄은 당시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존은 1934년 12월 18일에 런던에서 6대 룩한 백작 조지 빙엄과 케이틀린 엘리자베스 앤 도슨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특권층 환경에서 자라 영국에서 가장 명망 있는 기숙학교 중 하나인 이튼 칼리지에 들어갔지만 도박과 술에 빠져 수업도 땡땡이 치기가 일수. 하지만 그럼에도 잘생기고 매력적이며 재치가 넘쳤던 그의 주변엔 언제나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졸업 후 군대에 들어갔을 때 그는 자주 했던 경마와 백개먼을 할 수 없어 한동안 몸이 근질거렸는데 그것도 잠시. 곧 포커라는 새로운 도박을 배웠고 대부분의 여가 시간을 포커를 하며 보냈습니다. 저녁 후에도 그는 여전히 도박을 하고 다니며 보트와 스포츠카를 사는 등 여유로운 삶을 살고 있었죠. 그가 이리 여유로웠던 이유는 지인의 은행에서 대충 일하며 매년 500파운드의 돈을 받는 것도 있었지만 그것보다도 가족 신탁으로 매년 1만 파운드를 받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그는 여유롭게 사치를 부리며 도박을 즐길 수 있었고 영국의 부유한 도박꾼들의 모임인 클레르몬 클럽의 초기 멤버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2만 6천 파운드라는 거금을 따며 자기가 도박에 재능이 있다고 믿게 됩니다. 그동안 잃었던 돈만 따지면 그것보다 더 많을 텐데 이미 도파민으로 지배된 그의 뇌는 옛 기억을 지워버린 상태였죠. 이날 함께 있던 승진한 친구에게 그는 테이블에서 하룻밤이면 1년치 돈을 벌 수 있는데 왜 은행에서 일을 해야 하지? 라며 직장을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럼 앞으로 뭘 할 거냐는 친구의 질문에 그는 프로 갬블러라고 답했죠. 하루아침에 거금을 도박으로 딴 그는 이날부터 럭키 루칸이라 불렸지만 그의 행운은 이 뒤로 종적을 감추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매번 돈을 잃어도 한 방에 복구가 가능하다는 기억 때문에 여전히 도박장을 전전하고 다녔습니다. 1963년에 존은 베로니카라는 여성을 만나 사랑에 빠졌고 그녀가 좋은 가문이 아니라며 반대했던 부모님의 말을 무시하고 결혼했습니다. 자기 뜻을 거른 아들이었지만 아버지는 그에게 결혼 정착금을 챙겨주었고 그는 그 돈으로 빚을 갚고 벨그레이 비어의 고급 주택을 구입해 살았습니다. 결혼하고 2달 뒤 아버지가 뇌졸중으로 돌아가시자 그는 25만 파운드의 유산과 아버지의 자기를 물려받으며 7대 룩한 백작이 됐죠. 존과 베로니카 사이에선 새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들은 아이들을 부모에게 맡긴 채 자신들은 자유롭고 호화로운 생활을 했습니다. 베로니카 역시 처음에는 비싼 옷을 사는 등 사치를 부렸지만 점차 존이 돈은 안 벌고 도박만 하는 것 때문에 걱정이 많아져 우울증을 앓았습니다. 정신적으로 더 힘들어하는 그녀를 그는 걱정하며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했는데 그녀는 입원은 싫다며 정신과 의사의 가정방문과 약을 먹기로 약속했습니다. 도박에 중독된 남편, 정신적으로 쇠약해진 아내, 둘의 결혼 생활은 어느덧 파국을 향하고 있었죠. 1972년에 존은 결국 따로 집을 얻어 별거하며 아내와 이혼 준비를 했는데 아이들을 사랑했던 그는 양육권을 그녀에게 양보하기 싫었습니다. 베로니카가 아이들을 돌보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그는 탐정을 고용해 그녀의 집을 염탐했고 그녀를 진찰했던 의사들을 찾아가 정신적으로 힘들어 아이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오랜 법정 싸움 끝에 베로니카는 양육권을 얻었지만 존의 방해로 아이들을 돌보기 위한 부모를 고용하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아이들을 오랫동안 돌보던 부모를 해고하고 그녀의 집에 들어가 자신에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부모들을 고용했죠. 녹음 장치를 설치해 전화 대화를 듣기도 하는 등 그는 그녀의 집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알고 싶어 했습니다. 1974년에 존은 경력 있는 보모인 산드라를 고용했는데 일을 잘했기에 베로니카 역시 그녀를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11월 7일, 산드라는 그녀의 집에서 살해되었죠. 이날 저녁 8시 무렵 산드라는 남자친구와 통화를 마친 뒤 아이들을 2층 침대에 눕혀 재웠습니다. 당시 함께 있던 베로니카에게 차를 권했고 그녀가 알겠다고 답하자 산드라는 준비해 오겠다며 그대로 1층으로 내려갔는데 시간이 지나도 그녀가 돌아오지 않자 이상함을 느낀 베로니카는 1층으로 내려와 그녀를 찾았지만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때 지하로 이어지는 계단에서 누군가 달려와 그녀를 공격했습니다. 머리를 공격받고 쓰러진 그녀가 소리를 지르려고 하자 한 손으로 목을 감싸고 다른 손으로 입을 막으며 닥쳐 라고 말했던 남성. 그 목소리는 분명 존이었습니다. 그의 손가락을 물고 거기를 움켜쥐어 빠져나온 그녀는 산드라가 어딨는지 물었고 그는 처음에는 대답을 회피했지만 결국 인정했습니다. 자신이 그녀를 살해했다고 말이죠. 겉으로는 태연한 척했지만 그가 어떤 행동을 벌일지 몰라 두려웠던 그녀는 일단 상처를 치료하고 이곳을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준다며 침실로 향했고 피를 닦아야 하니 욕실에서 수건을 가져오라고 시킨 뒤 그가 욕실로 간 틈을 타 집에서 빠져나와 이웃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관문이 잠겨있자 억지로 열어 안으로 들어갔고 지하실로 이어지는 계단 앞에 떨어져 있는 파이프와 계단 아래에서 캔버스 가방에 반쯤 들어가 있는 사망한 산드라를 발견했죠. 붕대로 감겨있는 납파이프는 범인이 사용했던 흉기로 보였습니다. 경찰은 우선 사라진 존의 행방을 쫓았습니다. 밤 11시 무렵 존은 어머니에게 전화를 해 베로니카의 집에서 끔찍한 재앙이 일어났는데 하룻밤만 아이들을 맡아줄 수 있는지 물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알겠다며 베로니카의 집으로 갔다 거기서 경찰들과 만났고 범행 2시간 뒤 존이 그녀에게 전화했다는 것을 알게 된 경찰은 상황을 설명하며 만약 다시 그에게 전화가 오면 설득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다음날 자정 넘어 존은 어머니께 다시 전화를 걸어 자기가 억울한 일에 휘말렸을 것 같다고 말했죠. 그의 주장에 따르면 베로니카의 집을 우연히 지나가던 중 그녀가 처음 보는 남성에게 공격당하는 것을 보고 안으로 들어가 남성을 쫓아냈는데 이혼 때문에 그녀가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 즉 자신이 범인이라는 누명을 씌울 것 같아 도망쳤다고 합니다. 아이들을 위해 나중에 다시 연락하겠다는 그에게 어머니는 옆에 경찰관이 있으니 상황을 설명하고 돌아오라고 했지만 지금은 경찰과 대화를 나누고 싶지 않다며 아침에 자기가 경찰에 따로 연락할 것이라는 말을 끝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로부터 몇 시간 뒤 존은 런던에서 좀 떨어진 지역에 사는 친구의 집을 찾았는데 당시 친구는 집에 없고 친구의 아내인 수잔만 있었습니다. 존은 그녀에게 앞서 어머니에게 했던 말과 똑같은 말을 한 뒤 잠시 쉬다가 아침 일찍 떠났고 이 뒤로 그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를 마지막으로 보았던 것은 친구의 아내인 수잔. 그녀는 훗날 재판에 불려가기도 했죠. 친구의 집에서 그가 어머니 앞으로 작성한 편지에는 진범은 따로 있고 자신은 정말 억울하다는 내용과 아이들을 걱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경찰은 11월 10일에 항구와 가까운 지역에서 그가 타고 도주했던 차를 발견. 차 트렁크에는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것과 동일한 납 파이프가 몇 개 들어 있었습니다. 그의 여권은 집에서 발견됐지만 지인의 도움으로 밀항했을 가능성 때문에 경찰은 항구를 조사해 출항한 배들의 행선지를 확인했지만 이미 이틀이나 지났고 워낙 방대해 끝내 그를 찾지는 못했습니다. 이 사건은 해외 언론에서 다룰 정도로 유명한 사건이었는데 남미, 인도, 아프리카 등 세계 각지에서 그를 닮은 사람을 보았다는 제보도 있었지만 모두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일단 그는 사라졌지만 검찰은 산드라의 죽음이 타살이며 이 증거를 유죄로 인정할 만큼 충분히 강력하다고 여겼기에 존을 살인죄로 기소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 피의자가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선 기소, 재판,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없도록 법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가 보모인 산드라를 살해하면 자신이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다는 생각에 범행을 저지른 뒤 실수를 깨닫고 결국 자살했다. 마피아에게 빚을 져 안갚음당해 누명을 썼고 도주했다. 해외로 도피해 가명을 쓰고 아직도 잘 살고 있다는 등 여러 소문이 있었지만 확인된 사실은 없었죠. 2013년에 장기간 실종자에 대한 사망추정법이 통과된 뒤 2016년에 존의 사망진단서가 발행됐고 그의 아들 조지가 8대 룩한 백작이 되었습니다. 조지는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아버지가 범행에 연루되긴 했지만 직접 살인을 저지르진 않았을 것이라 말했습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도박 때문에 돈에 쪼들렸던 아버지가 보험 사기를 위해 어머니의 집에 침입할 남성을 고용해 물건을 훔쳐오라고 지시했는데 안에서 일이 틀어져 남성이 보모를 살해했고 2층에서 내려온 어머니를 공격. 이를 멀리서 지켜보던 아버지가 달려와 남성을 쫓아낸 뒤 어머니를 안심시켰지만 당시 남성의 공격으로 머리에 충격을 받았고 강한 우울증 약을 복용했던 어머니가 남성과 아버지를 혼동해 아버지를 범인으로 지목했을 것이라 합니다. 물론 이것에 대해선 존이 도박 때문에 많은 빚이 있다는 것만 확인됐을 뿐 그 밖의 다른 내용에 대해선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법적으로는 어느 정도 결론이 났지만 끝내 진실은 밝혀지지 않은 이 사건.
과연 존은 범인일까요? 아니면 그의 말처럼 진범은 따로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한지 댓글을 통해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